한국에 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최근 경상도 지역을 휩쓸고 있는 대규모 산불의 실체가 심상치 않아 보입니다. 세계적인 산불 전문가 쿼렐 자빈스키가 현장을 방문한 후 충격적인 발언을 내놓았는데요. 그는 이건 자연적인 산불이 아니다 라며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특히 불꽃의 색깔이 비정상적으로 붉고 확산 패턴이 일반 산불과 다르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발화 지점 근처에서 발견된 의심스러운 용기들. 과연 이 모든 것이 우연일까요? 아니면 누군가의 계획된 행동일까요? 대한민국을 뒤덮은 붉은 하늘의 진실은 무엇일까요? 인천공항에 비행기가 착륙했을 때 하늘은 붉게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즉시 이것이 평범한 노을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어요. 30년 동안 산불 연구원으로 일하면서 저는 이런 색을 몇 번만 봤었어요. 제가 일하고 있는 세계 산불 연구 협회에서는 이것을 재앙의 전조라고 부르고 있었습니다. 제 이름은 쿼렐 자빈스키입니다. 저는 전 세계의 화재를 추적하며 그 원인과 행동을 연구했었어요. 하지만 제 경력 중 어떤 것도 한국에서 발견하게 될 것에 대해 저를 준비시키지 못했습니다. 택시기사는 공항을 떠나며 계속해서 불안하게 하늘을 쳐다보고 있었어요. 큰 화재예요. 그는 서툰 영어로 말하며 진홍색 지평선을 가리켰습니다. 모든 곳이 타고 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것이 제가 온 이유였어요. 한국과 같은 작은 나라에서 여러 지역에서 동시에 화재가 발생할 때 뭔가 이상한 것입니다. 자연적인 산불은 그런 식으로 행동하지 않았었어요. 하늘이 이런 색을 띤 지 얼마나 됐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이제 사흘째예요. 그는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전에는 본 적이 없어요. 사람들이 무서워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태블릿을 꺼내 최신 보고서를 확인했어요. 뉴스 헤드라인은 충격적이었습니다. 괴물 화재가 경상도를 황폐화시켜 전례 없는 산불이 한국 남부 전역으로 확산, 전국적인 화재 재난에서 당국, 불순한 의도 의심. 차 라디오에서는 한국어로 된 긴급 공지가 끊임없이 나오고 있었어요. 비록 그 말을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긴급한 어조는 번역이 필요 없었습니다. 제 첫 목적지는 북경상도의 의성이었는데 이곳은 최초 발화 지점 중 하나였습니다. 고속도로에서 저는 먼 산에서 피어오르는 연기를 볼 수 있었어요. 이곳의 숲은 주로 소나무와 참나무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보통은 극단적인 조건이 아니면 화재에 강한 나무들이었습니다. 많은 화재가 같은 시간에 시작됐어요. 기사는 핸들을 꽉 쥐고 말했습니다. 정상이 아니에요. 네, 저는 동의했습니다. 전혀 정상이 아니죠. 경상도 깊숙이 들어갈수록 연기는 더 짙어졌어요. 차 창문이 닫혀 있어도 제 눈을 따갑게 하고 목을 긁었습니다. 제 공기질 모니터의 미세입자 측정치는 차트를 벗어났었어요. 우리는 마스크와 긴급 장비를 착용한 공무원들이 차량을 검문하는 검문소를 지나갔습니다. 세계 산불연구협회에 제 신분증을 보여준 후 그들은 급한 손짓으로 우리를 통과시켰어요. 많은 마을이 대피했어요. 제 운전기사가 설명했습니다. 아마 2만 명이 집을 떠났을 거예요. 우리가 더 멀리 운전할수록 풍경이 바뀌었습니다. 그을린 대지가 푸른 언덕을 대체했어요. 검게 탄 나무 줄기들이 피빛 하늘을 배경으로 해골 같은 보초처럼 서 있었습니다. 파괴의 규모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제 전화기에서 한국산림청의 제 연락처인 박 박사로부터 메시지가 왔습니다. 위성으로 가는 도로가 화재로 막혔어요. 대신 안동 긴급센터에서 만나요. 방향을 바꿔야 해요. 저는 운전기사에게 메시지를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그는 굳은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고 옆길로 돌았습니다. 안동도 좋지 않아요. 그곳에도 화재가 오고 있어요. 방향을 바꾸면서 저는 도로에서 보이는 화재 패턴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했어요. 산불은 일반적으로 바람, 경사, 연료 가용성에 따라 예측 가능한 경로를 따릅니다.
하지만 이 화재들은 비정상적인 방식으로 뛰어넘고 퍼져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저기 봐요. 저는 불꽃이 넓은 방화대를 가로질러 뛰어오르는 먼 언덕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저건 정상이 아니에요. 운전기사는 제가 가리킨 곳을 힐끗 보았습니다. 뉴스에서는 아마도 사고가 아닐 수 있다고 해요. 누군가가 화재를 시작했을지도 모른다고요. 이것은 제가 한국에 오기 전에 들었던 소문과 일치했습니다. 방화가 의심되었지만 불가능해 보이는 규모였어요. 어떻게 누군가가 그렇게 넓은 지역에 걸쳐 그렇게 많은 화재를 조정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는 한동안 침묵 속에서 운전했고 라디오에 간헐적인 긴급 경보만이 들렸습니다. 오후가 저녁으로 바뀌면서 하늘은 더 어두워졌지만 붉은 빛은 영이 구름에 반사되어 계속 남아 있었어요. 작은 마을 근처에서 우리는 소방차와 응급차량 행렬을 만났습니다. 보호 장비를 입은 소방관들이 목적을 가지고 움직였는데 일부는 화재 현장에서 돌아오고 있었고 다른 일부는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피로와 걱정이 보였습니다. 저는 운전기사에게 멈추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들과 대화해야 해요. 저는 장비를 모으며 설명했습니다. 차 밖으로 나오자 열기가 벽처럼 저를 덮쳤습니다. 공기는 연기와 재로 가득 찼고 제가 즉시 식별할 수 없는 이상한 냄새가 났습니다. 제 경험상 다른 산불은 타고 있는 것에 따라 독특한 냄새가 납니다. 이 냄새는 제 전문적인 의심을 불러일으키는 화학적인 느낌이 있었습니다. 제가 공기 샘플을 채취하고 있을 때 소방대장이 다가왔습니다. 제가 누구인지 설명하자 그는 영어로 전환했습니다. 우리는 쉬지 않고 3일 동안 싸워왔어요. 그는 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무것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요. 화재가 정상적으로 행동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저는 기기에 그의 말을 녹음하며 물었습니다. 그는 타오르는 숲을 가리켰습니다. 불가능한 거리를 뛰어넘어요. 바람을 거슬러 타오르고 있어요. 그리고 색깔. 그는 말을 멈추고 멀리서 비정상적으로 붉은 불꽃을 바라보았습니다. 발화점에서 특이한 것을 발견했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그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경찰이 일부 시작점 근처에서 용기를 발견했어요. 일종의 촉진제로 보입니다. 보고서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제 최악의 두려움을 확인해 주었습니다. 한 건의 화재는 사고일 수 있습니다. 두 건은 우연일 수 있어요. 하지만 이렇게 많은 모두 같은 비정상적인 특징을 가진 화재는 훨씬 더 불길한 무언가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밤이 되자 장면은 더욱 묵시록적이 되었습니다. 붉은 하늘은 검게 변했지만 불꽃의 빛은 기이한 황혼을 만들어냈어요. 쟤는 눈처럼 내려앉아 모든 것을 회색 담요로 덮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자정 직전에 마침내 안동의 긴급센터에 도착했습니다. 시설은 대피자들과 응급 요원들로 넘쳐나고 있었어요. 박 박사가 입구에서 저를 맞이했는데 보호 마스크 뒤로 그녀의 얼굴은 침울해 보였습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심각해요. 그녀는 저를 맞이한 후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27개의 별도 화재 발원지가 확인됐고 모두 3시간 창내에 발생했습니다. 자연적인 원인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도 알아요. 그래서 당신을 불렀죠. 긴급센터 내부에는 큰 작전실이 활동으로 붐비고 있었습니다. 지도가 벽에 걸려 있었고 화재 확산을 보여주는 빨간 구역으로 표시되어 있었어요. 디지털 디스플레이는 바람 패턴과 화재 이동을 추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주의를 끈 것은 물리적 증거가 놓인 테이블이었습니다. 박 박사가 저를 그곳으로 안내했습니다. 이것들이 세 개의 다른 발화점에서 발견되었어요. 그녀가 설명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물품들을 검사했습니다. 부분적으로 녹은 작은 금속 용기들, 특이한 물질의 흔적, 그리고 가장 걱정스러운 것은 원격 트리거처럼 보이는 전자부품들이었습니다.
이것은 계획된 거예요. 저는 현실을 받아들이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왜? 그리고 누가 이런 일을 할 수 있을까요? 박 박사의 눈은 긴급등을 반사했습니다. 그것이 당신이 우리가 알아내는 것을 도울 내용이에요. 저는 의도적인 재난의 증거에 둘러싸인 차에 그 혼란스러운 지휘센터에 서서 더위에도 불구하고 오싹함을 느꼈습니다. 30년 동안 산불을 연구하면서 저는 부주의 기후변화, 자연적인 번개에 의한 파괴를 봤었어요. 하지만 이것은 완전히 다른 무언가였습니다. 이것은 전체 지역에 걸쳐 불꽃으로 쓰여진 메시지였습니다. 그리고 제 일은 그것을 읽는 것이었어요. 저는 지도를 다시 보았고 경상도 전역에 흩어진 화재 발원지의 패턴을 보았습니다. 그들의 분포에 대해 뭔가가 저를 괴롭혔습니다. 여기에는 무작위 배치가 아닌 디자인이 있었습니다. 더 많은 데이터를 봐야 해요. 저는 박 박사에게 말했습니다. 화재 이전의 기상 조건, 위성 이미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고 저를 컴퓨터 스테이션으로 안내했습니다. 우리 팀이 여기에 모든 것을 모았어요. 우리는 당신이 그것을 이해하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정보를 검토하기 시작하면서 한 가지가 점점 더 분명해졌습니다. 한국은 전례 없는 산불에 직면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공격받고 있었어요. 그리고 위에 붉은 하늘은 단지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경상북도 의성에 도착한 첫날, 저는 현지 소방당국과 함께 산불 진화 현장을 방문했어요. 그들은 이미 방화용 칼륨이라는 단어를 알고 있었고 인터넷에서 퍼진 소문에 대해 우려하고 있었습니다. 인화 물질이 뿌려진 것이 발각이 됐습니다. 지역 소방서장이 보여준 보고서에는 화성 태행산에서 발견된 인화 물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담겨 있었어요. 제가 전 세계 각국의 산불을 연구하며 봐온 패턴과 달랐습니다. 차를 타고 이동하는 동안 소방서장은 계속해서 핸드폰으로 새로운 화재 신고를 받고 있었어요. 이거는 정상적인 산불이 아니다라고 보고 그의 말끝은 흐려졌지만 그의 눈에는 공포가 서려 있었습니다. 우리가 현장에 도착했을 때 제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충격적이었어요. 산 전체가 불타오르는 모습은 제가 오스트레일리아나 캘리포니아에서 본 대형 산불과 비슷했지만 불의 색과 패턴이 달랐습니다. 평소 산불에서 보이는 주황색과 적색이 아닌 더 진한 붉은색이 하늘을 뒤덮고 있었어요. 인화 물질, 방화, 칼륨, 테러. 이 단어들이 제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제 연구 경력에서 이런 색의 불꽃을 본 것은 몇 번 없었고 그때마다 그것은 자연적인 산불이 아니었어요. 소방대원들은 필사적으로 불을 끄려 애쓰고 있었지만 불은 마치 살아있는 괴물처럼 계속해서 번져나갔습니다. 평소의 산불이라면 바람의 방향을 따라 한쪽으로 번져나가야 하는데 이 불은 마치 계획이 있는 것처럼 여러 방향으로 동시에 퍼져나가고 있었어요. 이런 패턴은 처음 봅니다. 저는 소방서장에게 말했어요.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30년 넘게 산불과 싸워왔지만 이런 건 처음이에요. 현장에서 저는 땅바닥에 떨어진 재를 주워 살펴봤어요. 보통의 산불 재와는 색이 달랐습니다. 일반적인 재는 회색이나 검은색인데 이 재는 약간 붉은 기가 돌았어요. 저는 작은 비닐봉지에 샘플을 담아 나중에 분석하기 위해 보관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호텔방에서 수집한 데이터를 정리하고 있었어요. 창밖으로는 여전히 붉은 하늘이 보였습니다. 도시의 불빛조차 그 붉은색에 압도되어 있었어요. 저는 노트북을 열고 오늘 찍은 사진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사진 속에서 저는 이상한 점을 발견했어요. 불이 시작된 지점들 사이에 일정한 간격이 있었습니다. 너무 규칙적이어서 자연적으로 발생했다고 보기 어려웠어요. 저는 지도를 펼치고 불이 시작된 지점들을 표시했습니다. 거의 일직선상에 있었어요. 이건 우연이 아니야. 저는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나 두 번째 현장으로 향했어요. 이번에는 산불이 시작된 지점으로 추정되는 곳이었습니다. 소방대원과 경찰들이 이미 현장을 조사하고 있었어요. 여기서 뭔가 발견하셨나요? 저는 조사를 이끌고 있는 경찰에게 물었습니다. 아직 확실한 건 없습니다만. 그는 저를 한쪽으로 데려가더니 목소리를 낮추었어요. 여기서 이상한 용기를 발견했습니다. 마치 계획적으로 불을 지르기 위해 준비된 것 같아요. 그가 보여준 증거 사진 속에는 반쯤 녹아내린 금속 용기가 있었습니다. 용기 주변의 땅은 다른 곳보다 더 심하게 타 있었어요. 이 물질을 분석해 봤나요? 저는 물었습니다. 지금 실험실에 보내놓은 상태입니다. 결과는 내일쯤 나올 거예요. 저는 주변을 더 살펴보기 시작했어요. 소나무들이 평소와는 다른 방식으로 타 있었습니다. 보통 산불에서는 나무의 아래쪽부터 타오르는데 여기서는 중간 부분이 더 심하게 타 있었어요. 이것은 불이 자연적으로 번진 게 아니라 누군가 의도적으로 그 높이에 불을 지른 것을 암시했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꺼내 사진을 찍고 메모를 했어요. 이런 증거들이 쌓일수록 이 산불이 자연적인 것이 아니라는 확신이 커졌습니다. 오후에는 인근 마을을 방문했어요. 주민들은 대피 중이었고 일부는 이미 집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한 노인이 제게 다가왔어요. 이런 산불은 처음 봅니다. 저는 여기서 70년을 살았는데 불이 이렇게 빨리 번진 적은 없어요. 그의 말을 들으며 저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70년의 경험을 가진 사람도 이런 산불은 처음이라고 했어요. 이것은 단순한 산불이 아니라는 또 다른 증거였습니다. 저녁이 되자 제 휴대폰이 울렸어요. 소방서장이었습니다. 자빈스키 박사님, 새로운 산불이 또 발생했습니다. 이번에는 남쪽으로 50km 떨어진 곳입니다. 같은 패턴인가요? 저는 물었습니다. 네, 완전히 동일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목격자가 있어요. 산에서 이상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을 봤다고 합니다. 저는 즉시 짐을 챙겨 그곳으로 향했어요. 차 안에서 저는 계속해서 수집한 데이터를 검토했습니다. 패턴이 너무 명확해서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무리가 있었어요. 그날 밤 저는 소방대원들과 함께 새로운 산불 현장을 살펴봤습니다. 불꽃의 색, 번지는 패턴, 심지어 연기의 냄새까지 모두 이전 현장과 동일했어요. 저는 더 많은 샘플을 채취하고 더 많은 사진을 찍었습니다. 호텔로 돌아온 저는 샘플들을 펼쳐놓고 비교했어요. 모두 비슷한 특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특히 재의 색이 일반적인 산불의 재와는 달랐어요. 저는 현미경으로 재를 관찰했습니다. 작은 금속 입자들이 보였어요. 이건 분명 칼륨이나 다른 금속, 화합물의 흔적이었습니다. 이건 확실히 자연적인 산불이 아니야. 저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랫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붉은 하늘을 바라보며 이 모든 것이 누구의 계획인지, 그리고 왜 한국을 타깃으로 했는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이 산불은 분명 누군가에 의해 계획된 것이었고, 저는 그 증거를 계속해서 모아가고 있었습니다. 둘째 날, 청송으로 이동했어요. 이곳의 하늘은 더욱 섬뜩했어요. 핏빛 하늘이라는 표현이 정확했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하늘에 붉은 물감을 풀어놓은 것 같았어요. 저 멀리 산 위로는 검은 영이 기둥이 솟아올랐고 그 사이로 붉은 불꽃이 춤추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숙소에 도착한 후 저는 유튜브에 올라온 산불 영상들을 확인했어요. 놀랍게도 많은 사람들이 저와 같은 의문을 품고 있었습니다. 댓글에는 이번 산불은 절대로 우연한 산불이 아니다. 이 불의 색깔이 정상적입니까? 쉥, 왜 이렇게 여러 지역에서 동시에 불이 났죠? 라는 의견들이 가득했어요. 전문가로서 저는 단정 짓기 전에 모든 가능성을 검토해야 했지만 점점 이것이 일반적인 산불과는 다르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하늘은 저녁이 되어도 붉은 빛을 띠었고 마스크를 쓰고 있었지만
매캐한 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다음날 아침, 저는 현지 연구팀과 만났습니다. 우리는 조그만 회의실에 모여 여러 가능성에 대해 논의했어요. 김 박사는 중국과의 관계를 언급했고 박 연구원은 정치적 배경을 의심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산불의 원인과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는지 논의했어요. 중국 인민해방군 372부대라는 소문이 있습니다. 이 연구원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그들이 특수 방화 작전을 펼쳤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건 확인되지 않은 정보예요. 과학자로서 우리는 증거에 기반한 결론을 내려야 해요. 점심 식사 후 우리 팀은 산불이 시작된 지점으로 추정되는 장소를 방문했어요. 이미 불은 다른 곳으로 번져나갔지만 까맣게 타버린 나무들과 재로 변한 땅은 무언가 이상함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저는 재를 손에 얻어 냄새를 맡았어요. 일반적인 숲 화재의 냄새와 달랐습니다. 뭔가 화학적인 냄새가 섞여 있었어요. 동시다발적 산불, 저는 메모장에 적었습니다. 의도적 방화, 불의 색깔, 이 모든 요소들이 일반적인 산불과 달랐어요. 특히 영남 지역, 경상도가 집중적으로 피해를 입은 것도 이상했습니다. 저는 지도를 펼쳐두고 산불의 패턴을 분석하기 시작했어요. 의성, 청송, 영양, 안동. 이 지역들은 모두 비슷한 시간대에 산불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불이 번져나가는 방향도 의심스러웠어요. 바람의 방향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패턴이었습니다. 오후에는 지역 소방서를 방문했어요. 소방관들의 모습은 지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며칠 동안 쉬지 못하고 산불과 싸운 흔적이 그들의 얼굴에 그대로 드러나 있었어요. 이런 산불은 본 적이 없습니다. 한 베테랑 소방관이 말했어요. 불이 번지는 속도가 너무 빠르고 물을 뿌려도 쉽게 꺼지지 않아요. 마치 불이 살아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의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제 30년간의 경험에서도 이런 특성을 가진 산불은 드물었어요. 불의 행동 패턴이 너무 이상했습니다. 저녁이 되자 저는 산불 현장에서 채취한 샘플들을 분석했어요. 미세한 입자들을 현미경으로 살펴보며 저는 점점 더 확신이 들었습니다. 이것은 자연 발생적인 산불이 아니었어요. 특정 화학물질의 흔적이 샘플에서 발견되었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창문 너머로 보이는 산의 불빛은 더욱 선명해졌어요. 마치 누군가가 산 위에 크리스마스 트리 불빛을 켜놓은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 불빛은 축하가 아닌 비극을 의미했어요. 침대에 누워 저는 오늘 본 것들을 정리했습니다. 이 산불은 자연적인 것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 저는 녹음기에 속삭였어요. 그렇다면 누가 왜 이런 일을 저질렀을까? 잠들기 전 저는 창문을 통해 붉게 빛나는 하늘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습니다. 그 붉은 빛 속에서 저는 의심의 그림자가 점점 더 짙어지는 것을 느꼈어요. 내일은 더 많은 증거를 찾아야 했습니다. 진실은 반드시 그 불꽃 속에 숨어 있을 테니까요. 잠에 들기 전 마지막 생각은 이게 정말 우연한 산불일까? 라는 의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답은 제 머릿속에서 이미 형태를 갖추기 시작했어요. 아직 확실한 증거는 없었지만 저의 전문가적 직감은 이것이 단순한 산불이 아니라고 외치고 있었습니다. LA 산불 현장에서 돌아온 나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화재가 휩쓸고 간 자리에 한 대의 차만 멀쩡하게 서 있었어요. 주변 차량들은 모두 형체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불타 있었는데 그 한국 차만 기적적으로 살아남았던 겁니다. 그날 밤 사무실에 늦게까지 남아 한국 자동차 브랜드에 대해 조사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단순한 우연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검색 결과는 저를 놀라게 했어요. 한국차가 세계 방산 수출 순위 4위라는 사실이 화면에 나타났고 캐나다는 겨우 7위였습니다. 더 자세히 찾아보니 K9 자주포가 노르웨이, 핀란드, 호주, 이집트 등 여러 나라에 수출되고 있었어요.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의 기술력이 이렇게 뛰어났다니 정말 믿기 힘들었어요. 이게 말이 되나? 혼자 중얼거리며 모니터를 바라봤습니다. KF-21 전투기와 현무 미사일 시리즈도 발견했어요. 한국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첨단 무기들이었습니다. 미국의 도움 없이 이런 기술을 개발했다는 사실이 충격적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책상 위에 발신자 불명의 봉투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산불에서 살아남은 차량과 동일한 모델의 구조도와 제작 공정에 관한 자료가 들어 있었어요. 누군가 내부 정보를 흘린 것이 분명했습니다. 동료 엔지니어 마이크와 자동차 전문 기자 데니얼, 소재 공학자 리사를 불러 자료를 함께 분석했어요. 마이크, 이거 봐야 해. 이 차는 일반 차량과 달라. 리사가 먼저 말했습니다. 이 특수 강판의 용융점이 일반 차량보다 훨씬 높아. 데니얼도 고개를 들며 말했어요. 이거 직접 확인해 봐야겠어. 문서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우리 모두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한국에 가서 직접 봐야 해. 마이크가 결론을 내렸어요. 그래야 확실한 기사를 쓸 수 있어. 며칠 후 우리 넷은 인천행 비행기에 탑승했습니다. 기내에서 한국 자동차 산업의 역사를 공부했어요. 불과 40년 전만 해도 세계 무대에서 존재감이 없던 한국차가 이제는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했다는 사실이 놀라웠습니다. 정말 우연이었을까? 아니면 한국차가 진짜 특별한 걸까? 비행기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13시간의 비행 끝에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공항에는 한국 자동차 회사 대표가 마중 나와 있었어요. 파커 씨,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공장에서 모든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호텔에서 잠시 쉰 후 우리는 서울 근교의 자동차 연구소로 향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풍경은 현대적이고 세련되었어요. 도로 위를 달리는 차들 중 많은 수가 우리가 조사하러 온 그 브랜드였습니다. 연구소에 도착하자 수십 명의 엔지니어와 연구원들이 우리를 맞이했어요. 그들의 눈빛에서 자부심이 느껴졌습니다. 한국 엔지니어들이 미국에서 온 전문가들에게 자신들의 기술을 보여줄 기회라고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어서 오세요, 파커 씨. 저희가 어떻게 차를 만드는지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연구소장 김민수는 우리 일행을 공장으로 안내했어요. 첫인상부터 예상과 달랐습니다. 미국 자동차 공장과는 확연히 다른 분위기였어요. 김 소장이 자부심 가득한 목소리로 메인 생산 라인을 소개했습니다. 거대한 로봇들이 정확한 동작으로 차체를 조립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곳곳에서 사람들이 각 공정을 세심하게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마이크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어요. 이렇게 많은 인력이 검수하는 건가요? 김 소장은 자동화도 중요하지만 사람의 눈과 손으로 확인하는 과정을 특히 중요시한다고 답했습니다. 우리 모두 의미심장한 눈빛을 교환했어요. 이어서 소재 연구실로 이동했습니다. 리사가 특히 관심을 보였죠. 한국 엔지니어가 특수 강판을 보여주며 설명했어요. 이 강판은 일반적인 자동차 강판과 다른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리사가 물었습니다. 이런 특성을 어떻게 구현했나요? 엔지니어는 특수 열처리 공정과 나노 코팅 기술의 결합이라며 자사만의 특허 기술이라고 답했어요. 내구성 테스트 센터로 이동했습니다. 그곳에서 본 광경은 정말 놀라웠어요. 차량을 극한의 조건에 노출시키는 다양한 실험들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화재 시뮬레이션, 압착 테스트, 충돌 실험까지 미국에서도 물론 이런 테스트를 하지만 한국에서는 그 강도와 빈도가 훨씬 높아 보였어요. 엔지니어가 1100도의 화염에 5분간 노출된 후의 차량 상태를 설명했습니다. 외부는 그을음으로 검게 변했지만 내부 구조와 승객 공간은 거의 손상되지 않았어요. 데니얼이 감탄했습니다. 이것이 LA 산불과 비슷한 조건이군요. 엔지니어는 세계 각지의 극한 상황을 시뮬레이션한다며 북극의 혹한, 사하라의 폭염, 그리고 캘리포니아의 산불까지 포함된다고 설명했어요. 품질관리센터에서는 더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완성된 차량 중 무작위로 선별해
500가지가 넘는 항목을 검사하고 있었어요. 미세한 도장 흠집이나 1mm 이하의 조립 오차도 발견하면 전량 재작업을 진행한다고 했습니다. 정말 이 정도로 엄격하게 관리하시나요? 제가 물었어요. 김 소장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이건 기본입니다. 저희 철학은 완벽함을 넘어선 완벽함입니다. 마지막으로 소재 연구센터의 최첨단 실험실을 방문했어요. 그곳에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극한 환경 대응 내장재 연구였습니다. 일반 플라스틱보다 내열성이 5배 이상 높은 소재를 개발 중이었어요. 모든 시설을 둘러본 후 우리는 회의실에 모였습니다. 한동안 아무도 말을 꺼내지 못했어요. 너무나 충격적인 경험이었죠. 마침내 마이크가 침묵을 깨고 말했습니다. 이런 공정을 거쳤으니 당연히 튼튼할 수밖에 없다. 리사도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미국 공장에서는 볼 수 없는 수준의 품질 관리네요. 특히 소재 연구가 놀랍습니다. 데니얼은 메모장에 빠르게 필기하며 이것이 단순한 운이 아닌 시스템적인 차이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이 모든 것이 LA에서 본 기적 같은 광경을 설명해 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과연 이것이 전부일까요? 이 이상의 무언가가 더 있지 않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우리는 일찍 일어나 김 소장이 언급한 극한 테스트 시설로 향했습니다. 시내에서 약 1시간 떨어진 곳에 위치한 이 시설은 외부에서 봤을 때는 평범한 연구소처럼 보였어요. 하지만 내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이곳은 저희가 리미트 브레이커라고 부르는 시설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극한의 조건을 만들어 차량의 한계를 시험합니다. 김 소장의 설명에 우리 모두 기대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첫 번째 테스트는 화재 저항성 실험이었습니다. 특수 제작된 챔버 안에 실제 완성된 한국차 한 대가 위치해 있었어요. 시험 감독관이 설명했습니다. 이 테스트는 실제 산불 상황을 재현합니다. 온도는 최대 1200도까지 올라가며 10분간 지속됩니다. 우리는 반결 유리로 된 관찰실에서 테스트를 지켜봤습니다. 불이 붙기 시작하자 챔버 내부가 순식간에 붉은 지옥으로 변했어요. 온도계는 빠르게 상승했고 곧 1000도를 넘어섰습니다. 마이크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차가 견딜 수 있을까요? 김 소장은 자신감 있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10분이 지났을 때 불길이 사그라들고 차량의 모습이 드러났습니다. 외부는 검게 그을렸지만 차체의 형태는 그대로 유지되어 있었어요. 더 놀라운 것은 내부였습니다. 엔지니어가 문을 열자 시트와 대시보드가 거의 손상되지 않은 모습이 드러났어요. 리사가 감탄했습니다. 이런 고온에서 내장재가 살아남다니 이제 의심의 여지가 없었어요. LA 산불에서 살아남은 그 차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한국 자동차 기술의 결정체였던 거예요. 넷째 날, 나는 경찰 특별수사팀과 함께 화성 태행산 정상 부근에서 발견된 인화 물질통을 조사했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현장에 도착해서 경찰 수사관들과 함께 증거를 검토했어요. 그들은 이미 여러 개의 의심스러운 물질 용기를 수집한 상태였죠. 이것들이 어제 발견된 모든 용기입니다. 수사팀장이 말했어요. 그는 투명한 증거, 봉투 여러 개를 테이블 위에 펼쳐 놓았습니다. 저는 장갑을 끼고 조심스럽게 그 용기들을 살펴봤어요. 첫눈에 봐도 일반적인 인화물질 용기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었죠. 특수하게 제작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과학적 분석 결과, 그것은 일반적인 인화물질이 아니라 특수 제작된 물질로 판명되었어요. 실험실에서 가져온 간이 테스트 키트로 성분을 확인해 보니 특이한 점이 있었습니다. 방화용 칼륨이라는 물질의 존재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지만 발견된 물질에는 칼륨 성분이 포함되어 있었어요. 이 물질은 불이 붙었을 때 특유의 붉은색 화염을 만들어내는 특성이 있었습니다. 제가 전에도 몇 번 본 적이 있는 그 독특한 불꽃 색깔이었죠. 이 물질이 타면 어떤 색의 불꽃이 나오나요? 수사팀장이 물었어요.
진한 붉은색입니다. 정확히 우리가 하늘에서 보고 있는 그 색이죠. 저는 대답했어요. 그날 오후 저는 지도를 펼쳐놓고 산불이 발생한 모든 지역을 표시했습니다. 의성, 청송, 영양, 안동. 이 지역들은 모두 비슷한 시간대에 산불이 시작되었어요. 날씨와 바람 조건만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패턴이었죠. 더욱이 대구, 울산, 부산 등 남부 지역 전체로 빠르게 확산되는 모습도 이상했습니다. 지도에 표시된 점들을 연결해 보니 마치 누군가 계획적으로 설계한 것처럼 보였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현지 소방대장이 저에게 물었어요. 그의 얼굴에는 피로와 혼란이 가득했습니다. 저도 점점 이 질문에 사로잡혔어요. 30년 경력의 산불 전문가로서 이런 패턴은 처음 보는 것이었습니다. 자연 발생적인 산불은 이렇게 정확한 패턴으로 퍼지지 않아요. 특히 휴게소처럼 나무가 거의 없는 곳까지 불이 번진 것은 일반적인 산불의 행동 방식과 달랐습니다. 산불은 연료가 있는 곳으로 퍼져나가는데 콘크리트로 둘러싸인 휴게소에 불이 옮겨 붙었다는 것은 매우 이상한 일이었죠. 저녁이 되자 저는 현지 연구팀과 함께 수집한 데이터를 분석했어요. 우리는 불이 번진 속도, 방향, 강도 등을 모두 기록했습니다. 컴퓨터 모델링을 통해 이 산불의 행동 패턴을 예측해 보려 했지만 기존의 모델로는 설명되지 않는 부분이 너무 많았어요. 이건 통계적으로 거의 불가능한 패턴입니다. 데이터 분석가가 말했어요. 그의 표정은 심각했습니다. 밤늦게까지 작업을 하면서 저는 전 세계의 다른 산불 전문가들과 화상 회의를 가졌어요. 그들에게 수집한 데이터와 사진을 보여주었죠. 모두들 비슷한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이건 자연적인 산불이 아니야. 호주에서 온 산불 전문가가 말했어요. 너무 계획적으로 보여.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나 창밖을 바라봤어요. 하늘은 여전히 붉었습니다. 멀리서 연기 기둥이 여러 개 보였고 그 모습은 마치 전쟁터를 연상시켰죠. 아침 식사를 하면서 현지 뉴스를 봤어요. 기자들은 괴물 산불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이전까지 한국에서는 산불을 이렇게 부른 적이 없었다고 하더군요. 보통 화마 정도로 불렸던 것이 이제는 괴물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날 저는 여러 산불 현장을 방문했어요. 각 장소마다 비슷한 패턴이 보였습니다. 불이 시작된 지점에서는 항상 특이한 잔해물이 발견되었고 불의 확산 방향은 일반적인 바람의 방향과 일치하지 않았어요. 현지 주민들과의 대화에서 저는 그들의 공포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특히 오래된 마을일수록 산과의 관계가 깊었고 이런 비정상적인 산불은 그들에게 더 큰 충격이었어요. 우리 마을은 300년 동안 산불이 없었어요. 한 노인이 말했습니다. 이건 자연스러운 게 아닙니다. 다른 주민은 불바다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평생 살면서 이런 불은 처음 봅니다. 불이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움직였어요. 해가 저물어갈 무렵 저는 수집한 모든 증거를 정리했습니다. 사진, 비디오, 토양 샘플, 물질 분석 결과, 목격자 진술. 모든 것이 한 가지 결론을 가리키고 있었어요. 호텔 방으로 돌아와서 창문을 열자 멀리서 비상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또 다른 산불이 발생한 것 같았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붉은 하늘을 바라보며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산불이 아니라 무언가 더 심각한 것이었어요. 노트북을 열고 중간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첫 문장은 이랬어요. 한국에서 발생한 이번 산불은 높은 확률로 인위적인 요소가 개입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결론이 가져올 파장을 생각하니 마음이 무거웠지만 과학자로서 진실을 말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창밖의 붉은 하늘이 그 진실을 증언하고 있었습니다. 다섯째 날,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에서 떨어지는 빗방울을 보고 처음에는 희망이 생겼어요. 하지만 예상과 달리 겨우 1mm라는 적은 양이었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바람이 잦아들어
화재 진압에는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죠. 비가 내리는 창밖을 바라보며 저는 지금까지 수집한 모든 증거를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태블릿에는 사진들, 토양 분석 결과, 목격자 증언들이 가득했습니다. 30년간 산불 연구를 해온 제 경험으로도 이번 한국의 산불은 이해하기 어려웠어요. 이 불의 색깔이 정상이 아니야. 저는 혼재 중얼거렸습니다. 일반적인 산불은 주황색과 적색을 띠지만 한국에서 본 불꽃은 훨씬 진한 붉은색이었어요. 마치 누군가 특별한 화학 물질을 첨가한 것 같았습니다. 호텔방에서 최종 보고서를 작성하는 동안 저는 모든 증거를 하나하나 다시 검토했어요. 의성에서 발견된 인화물질통, 청송의 붉은 하늘, 태백산맥의 비정상적인 불 확산 패턴. 이 모든 것들이 자연적인 산불과는 달랐습니다. 이번 산불은 높은 확률로 인위적인 요소가 개입된 것으로 보인다. 저는 보고서에 단호하게 적었어요. 과학적 증거는 자연 발생적 산불의 가능성을 점점 줄여가고 있었습니다. 특히 불의 색깔, 확산 속도, 동시다발성은 모두 의심스러운 요소였어요. 비가 그치자 저는 마지막 현장 조사를 위해 다시 밖으로 나갔습니다. 경상북도의 한 작은 마을에 도착했을 때 마을 전체가 제로 변해 있었어요. 건물들은 까맣게 타버렸고 몇몇 주민들은 잿더미 속에서 남은 물건들을 찾고 있었습니다. 선생님, 이건 정말 이상한 불이었어요. 한 노인이 저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저는 이 마을에서 70년을 살았는데 이런 불은 처음 봤어요. 불이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움직였어요. 그의 말에 저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산불을 연구하며 많은 생존자들의 이야기를 들어왔지만 이번에는 뭔가 달랐어요. 주민들이 묘사하는 불의 움직임은 자연스럽지 않았습니다. 불이 갑자기 나타났다가 사라지기도 했어요. 다른 주민이 말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기가 막혔던 것은 휴게소였어요. 주변에 나무도 거의 없는데 휴게소가 폭삭 타버렸습니다. 저는 그 휴게소로 안내를 부탁했어요. 현장에 도착하자 정말 주변에 나무가 거의 없었습니다. 일반적인 산불이라면 연료가 부족해 쉽게 번지지 않았을 곳이었죠. 하지만 휴게소는 완전히 타버린 상태였어요. 땅에 무릎을 꿇고 재를 손으로 만져보았습니다. 아직도 따뜻했어요. 작은 비닐봉지에 샘플을 채취하면서 저는 이 재가 일반적인 산불의 잔해와 다르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나중에 분석해보면 더 많은 것을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날 저녁, 저는 경찰 특별수사팀과 회의를 가졌습니다. 그들도 이 산불이 자연적인 것이 아니라는데 점점 확신을 갖고 있었어요. 여러 증거들이 방화 가능성을 가리키고 있었죠. 자빈스키 박사님, 이 불은 단순한 방화를 넘어서는 것 같습니다. 수사팀장이 말했어요. 이것은 마치 계획된 것 같습니다. 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동시다발적인 발화점, 특수 인화 물질의 흔적, 비정상적인 확산 패턴, 모든 것이 치밀한 계획을 가리키고 있었어요. 한국을 떠나기 전날 저는 마지막으로 태백산맥의 한 본구리에 올랐습니다. 아직도 멀리서 피어오르는 연기가 보였어요. 이 연기는 단순한 산불의 잔재가 아니라 한국 사회에 던져진 의문의 신호탄 같았습니다. 해가 지기 시작하자 하늘은 다시 붉게 물들었어요. 이번에는 산불 때문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노을이었지만 그 색깔이 이상하게도 불길한 느낌을 주었습니다. 이게 지금 대한민국이다. 저는 마지막 보고서에 이렇게 적었어요. 이번 산불은 단순한 자연재해가 아니라 현대사회가 직면한 새로운 형태의 위협일 수 있다. 이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국제적인 협력이 필요하다. 비행기를 타기 전 저는 마지막으로 수집한 모든 증거와 샘플들을 정리했어요. 이 자료들은 앞으로 더 깊은 분석을 위해 연구소로 보내질 것입니다. 제 30년 경력의 산불 연구에서 한국의 괴물 산불은 가장 복잡하고 미스터리한 사례로 남을 것이에요. 비행기 창문 밖으로
한국의 풍경이 점점 작아지는 것을 보며 저는 이 불의 진실이 언젠가는 밝혀질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불은 거짓말을 하지 않아요. 그것은 단지 우리가 아직 그 언어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할 뿐입니다. 하지만 언젠가 우리는 이 불의 메시지를 해독할 것이고 그때 모든 진실이 드러날 거예요. 저는 항상 군인 가문의 일원이라는 것이 자랑스러웠어요. 제 할아버지는 군인이었고 아버지도 군인이었으며 저는 군 심리학자가 되었습니다. 미국 군대는 세계에서 가장 위대하죠. 적어도 그것이 제가 항상 믿어왔던 것이었어요. 한국에 간다고요? 농담하시는 거죠? 저는 책상을 주먹으로 내리쳤어요. 펜타곤 사무실의 하얀 벽이 제 분노를 메아리 쳤습니다. 제 심장은 폭주기관차처럼 뛰고 있었지만 참모장의 표정은 차분했어요. 브라이언 소령, 한국군 심리상담 파견입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 출발하세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저의 세상이 무너졌습니다. 한국이라고요? 다른 어느 곳이든 괜찮았을 텐데. 하지만 한국은 제가 정말로 싫어하는 유일한 곳이었어요. 저에게는 한국을 싫어할 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제 할아버지는 1976년 판문점 도끼 만행 사건 때 북한군에 의해 잔인하게 살해당하셨어요. 그 이후로 우리 가족은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몇 달 동안 말씀을 못 하셨고 아버지는 술에 의지했어요. 결국 아버지는 망가진 사람으로 군대를 떠났습니다. 아버지는 항상 한국이 할아버지의 죽음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취급했다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그의 말을 선명하게 기억했습니다. 북한이든 남한이든 그들은 모두 야만인이야. 이런 이야기를 들으며 자란 저는 아버지와 같은 생각을 갖게 되었어요. 저는 한국인들이 미국 군인들을 하인처럼 취급하는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라고 믿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서 미군을 철수시키자고 제안했을 때 저는 완전히 동의했어요. 저는 대통령도 없는 나라는 그냥 전쟁으로 자멸해버려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한국에 가라는 명령은 사형 선고처럼 느껴졌어요. 저는 얼어붙은 차에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최근에 당신의 상담 세션에 온 많은 군인들이 이상한 말을 하고 있어요. 참모장이 파일을 제 쪽으로 밀었습니다. 모두가 한국에 가고 싶어 합니다. 지난달에만 23명의 군인들이 한국 파견을 요청했어요. 저는 이것이 사실임을 알고 있었어요. 지난 6개월 동안 제가 상담한 군인들의 절반 이상이 한국에 주둔하고 싶다는 의사를 표현했습니다. 믿기 어려웠어요. 이전에는 제 사무실에 오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디에도 가고 싶지 않다고 말했는데 이제는 한국에 가고 싶어요가 가장 흔한 주제가 되었죠. 많은 사람들이 한국의 빨리빨리 문화와 놀라운 속도 및 효율성에 대해 열광했어요. 한국에서 2번 근무했던 한 베테랑 군인은 심지어 3번째 근무를 신청할 겁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어떻게 그들이 제가 가족의 원수로 여기는 나라를 칭찬할 수 있는 걸까요? 저는 이해할 수 없었어요. 참모장님, 저는 다른 어디든 갈 수 있습니다. 아프가니스탄, 이라크도 좋아요. 하지만 한국만은 안 됩니다. 대학 시절 저는 친구들의 한국 식당 초대를 모두 거절했어요. 한국인 룸메이트가 배정되었을 때는 즉시 변경을 요청했습니다. 그만큼 저는 한국과 관련된 모든 것을 피했어요. 하지만 참모장의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이것은 요청이 아니라 명령입니다, 소령. 거부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잖아요. 집에 돌아와서 저는 마지못해 인터넷에서 한국에 관한 정보를 찾기 시작했어요. 저는 항상 한국과 관련된 모든 것을 피해왔지만 이제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검색하는 동안 저는 예상치 못한 비디오를 발견했어요. 은퇴한 주한미군 사령관의 인터뷰였습니다. 저는 놀라움에 눈을 크게 떴어요. 그는 미국 육군에서 가장 존경받는 지휘관 중 한 명으로 젊었을 때 아버지가 우상시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정직하고 직설적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정치적 발언이나 외교적 립서비스를 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정말로 여기에 무언가 있을까요?
혼란스러워하며 저는 책장 구석에서 오래된 사진첩을 꺼냈습니다. 군복을 입고 웃고 있는 할아버지의 사진이 있었어요. 뒷면에는 판문점 1976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그 미소가 마지막이 될 줄 아무도 몰랐죠. 며칠 후 저는 마침내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어요. 14시간의 비행 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땅을 밟는다는 생각에 가슴이 무거웠어요. 비행기에서 내리자 공항의 현대적인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깨끗하고 정돈되어 있었지만 할아버지의 죽음에 대한 기억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아 경계를 늦출 수 없었어요. 입국 심사를 위해 줄을 섰습니다. 미국에서라면 최소 40분은 기다렸을 텐데 놀랍게도 5분 만에 제 차례가 되었어요. 입국 심사관은 무표정한 얼굴로 여권을 확인하고 지문을 스캔한 후 도장을 찍었습니다. 전체 과정은 분도차에 걸리지 않았어요. 저는 빠른 처리 속도에 당황했지만 이 효율성 뒤에 분명 무언가 숨겨져 있을 거라고 의심했습니다. 제가 자리를 비운 즉시 다음 사람이 들어섰어요. 그 움직임은 정확하고 빨랐으며 마치 기계 같았습니다. 수화물을 찾으러 가는 동안에도 놀라움은 계속되었어요. 컨베이어 벨트는 이미 돌아가고 있었고 제 가방은 거의 즉시 나타났습니다. 입국 심사에서 수화물 수령, 환승까지 모든 것이 10분도 채 걸리지 않았어요. 미국 공항에서는 이 모든 과정이 최소 2시간은 걸렸을 겁니다. 이 완벽한 효율성이 오히려 불안하군요. 저는 택시 승강장으로 향하며 생각했습니다. 단정한 정장 차림의 택시 기사가 공손하게 인사했어요. 그는 군인처럼 정확한 동작으로 제 짐을 트렁크에 넣었고 제가 호텔 이름을 말하자마자 출발했습니다. 저는 계속 주변을 살피며 이 낯선 땅에서의 위험에 대비했어요. 도로에서의 경험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택시기사는 경주 선수처럼 빠르게 차선을 바꾸었지만 위험하다는 느낌은 들지 않았어요. 모든 차량이 같은 리듬으로 움직이는 것 같았습니다. 신호등이 바뀌면 모든 차가 동시에 출발했고 차선 변경은 군사훈련처럼 정확했어요. 이 나라의 규율과 질서가 저를 더욱 긴장시켰습니다. 많은 미국 군인들이 한국을 좋아합니다. 택시기사가 말했어요. 저는 그저 고개만 끄덕이며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이 나라의 진짜 얼굴을 모르는 거야. 이건 그저 가면일 뿐이야. 호텔에 도착하자 택시 미터기가 정확한 요금을 보여주었습니다. 한국 돈에 익숙하지 않아 지갑을 뒤적이고 있는데 기사가 카드 단말기를 내밀었어요. 제 카드를 갖다 대자마자 삐소리와 함께 결제가 완료되었습니다. 이 모든 효율성과 속도가 의심스러웠어요. 미국에서 택시를 탈 때는 지갑 꺼내기, 카드 긁기, 서명하는 데만 최소 5분이 걸렸을 텐데 이건 너무 단순하고 너무 빨랐습니다. 호텔 로비에 들어서자 프런트 데스크 직원이 미소로 맞이했어요. 제가 여권을 내밀자 그들은 신속하게 컴퓨터에 정보를 입력하고 룸키를 건네주었습니다. 저는 그 미소 뒤에 진심이 있는지 의심했어요. 체크인 절차 전체가 1분도 차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미국 호텔에서는 대기 시간과 서류 작성으로 최소 10분은 걸렸을 텐데요. 이 완벽한 효율성이 오히려 불편했어요. 이 나라는 대체 뭐지? 이 표면적인 완벽함 뒤에는 분명 무언가 있을 거예요. 방에 들어서자마자 창문을 통해 서울의 정형이 보였습니다. 빽빽하게 들어선 고층 빌딩들, 그 사이를 가로지르는 한강. 할아버지가 이곳에서 목숨을 잃었다는 사실이 다시 제 마음을 무겁게 했어요. 저는 창문을 닫고 커튼을 쳤습니다. 이 나라의 화려한 정형조차 신뢰할 수 없었어요. 짐을 풀고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내일 아침 8시에 첫 번째 심리 상담을 위해 미군 기지로 가야 했어요. 군인들이 그토록 열광하는 이 나라의 실체를 직접 조사할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방에 도청 장치나 감시 장비가 있는지 확인했어요. 이 나라의 어떤 것도 믿을 수 없었습니다.
베개에 얼굴을 묻으며 저는 생각했어요. 이 나라가 빠르다는 것은 인정할게. 하지만 속도가 전부는 아니야. 이 효율성 뒤에는 분명 어두운 면이 있을 거고 나는 그것을 찾아낼 거야. 할아버지를 위해서라도 저는 한국의 진실을 밝혀내야 했습니다. 내일은 제가 평생 원망해온 이 나라에 미국 군인들이 그토록 관심을 보이는 이유를 조사하기 시작하는 날이 될 것입니다. 2023년 10월 리상프 당시 국방부장의 해임은 방위산업 내 대대적 숙청의 신호탄이었어요. 리상프는 국방부장직에서 해임되면서 군사장비 부문을 심각하게 오염시켰다는 이유로 실각되었다라는 공식 발표가 있었어요. 하지만 이는 표면적인 이유에 불과했습니다. 베이징 내부 소식통에 따르면 리상프의 해임은 중국이 의욕적으로 엄청난 예산을 투입해 개발해온 첨단 군사장비들이 실제 성능을 발휘하지 못하거나 개발 목표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이었어요. 시진핑은 이 실패의 원인이 군 부문에 만연한 부패가 방위산업까지 퍼져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리상프의 해임 직후 저는 베이징의 군사 전문가들과 만나 상황을 더 자세히 알아보려 했어요. 그들은 모두 긴장한 표정이었고 몇몇은 아예 만남을 거절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분위기는 제게 더 큰 숙청이 곧 있을 것이라는 암시처럼 느껴졌어요. 우리는 이제 누구도 믿을 수 없어요. 벽에도 귀가 있다고 생각해야 해요. 한 전문가가 차를 마시며 조용히 말했어요. 그의 눈빛에서 두려움이 느껴졌습니다. 리상프 해임 이후 상황은 더욱 심각해졌어요. 국방부문이 지난 12년 동안에도 꾸준히 부패 척결의 대상이 되긴 했지만 리상프 해임 이후로 방위산업 전반에 대해서 표적 감사와 부패 수사가 광범위하게 시행되고 있다라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국방무기 공급업체의 최고 경영진과 전직 임원 26명 이상이 조사 대상이 되거나 해임되었어요. 저는 리상프가 해임된 날부터 모든 관련 신문과 온라인 기사를 수집하기 시작했어요. 공식 발표와 비공식 소문들을 나란히 놓고 분석했습니다. 패턴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해임된 임원들은 대부분 첨단 무기 시스템 개발에 관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중국 국방부의 공식 성명은 항상 부패 혐의와 규율 위반을 언급했지만 실제로는 무기 시스템의 성능 실패가 더 큰 이유였다고 저는 확신했어요. 특히 항공모함 개발 프로그램과 최신 스텔스 전투기 개발에 차질이 있었다는 소식이 저에게 들려왔습니다. 어느 날 저녁 오랜 친구인 리 교수와 저녁 식사를 했어요. 그는 중국 군사학교에서 가르치는 사람이었죠. 그는 음식을 입에 넣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리상프는 시진핑이 보기에 너무 독립적이었어. 지시에 따르기보다 자기 판단을 더 믿었지. 저는 그의 말이 무슨 의미인지 곧바로 이해했어요. 시진핑 정부에서 독립적인 판단은 환영받지 못합니다. 모든 결정은 위에서 내려와야 했어요. 방위산업 내부 숙청의 영향은 즉각적이었어요. 여러 프로젝트가 중단되었고 결정을 내리는 과정은 더욱 느려졌습니다. 아무도 책임지기를 원하지 않았고 모든 결정은 최대한 많은 서명을 필요로 했어요. 이런 분위기는 혁신을 질식시켰습니다. 저는 방위산업 관련 연구소들을 방문할 기회가 있었어요. 예전에는 활기찬 토론과 아이디어 교환이 있었던 곳이 이제는 조용했습니다. 엔지니어들은 자신의 책상에 앉아 고개를 숙이고 일했고 불필요한 대화는 피했어요. 언제까지 이런 분위기가 계속될까요? 저는 한 연구소 관리자에게 물었어요. 누가 알겠어요? 중요한 것은 생존이에요. 이제 우리는 100% 확실한 성공만 추구합니다. 위험을 감수하는 시대는 끝났어요. 그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리상프 해임 2달 후 저는 베이징 외곽의 군사장비 시험장을 방문할 기회가 있었어요. 이곳은 예전에 새로운 탱크와 장갑차를 시험하던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거의 비어 있었어요. 몇 대의 차량만 시험 중이었고 나머지 시설은 조용했습니다. 모든 새로운 프로젝트가 재검토 중이에요. 안내하던 군 장교가 설명했어요. 아무도 실패의 책임을 지고 싶어 하지 않아요.
방위산업 내 숙청은 중국의 군사력 발전에 심각한 타격을 주고 있었어요. 수년간 투자했던 프로젝트들이 이제 지연되거나 취소되고 있었습니다. 중국이 자랑했던 군사적 혁신이 심각한 위기에 처했어요. 저는 밤늦게 사무실에서 자료를 검토하다가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해임된 고위 인사들은 모두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어요. 그들은 모두 중국군이 서구 기술에 너무 의존하고 있다고 경고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중국 고유의 기술 개발을 주장했고 이것이 더 시간이 걸리더라도 장기적으로는 더 나은 선택이라고 믿었어요. 이런 관점은 빠른 결과를 원하는 시진핑의 접근법과 충돌했을 것입니다. 시진핑은 2035년까지 세계적 수준의 군대를 구축하겠다는 목표를 세웠어요. 이 짧은 기간 내에 독자적인 기술 개발은 불가능했을 수도 있습니다. 리상푸의 해임은 단순한 개인의 실각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중국 방위산업의 미래 방향에 대한 심오한 변화를 의미했습니다. 이제 모든 결정은 중앙에서 내려오고 이견은 허용되지 않을 것이었어요. 저는 노트북에 결론을 적었습니다. 리상푸의 실각은 중국 방위산업의 위기를 보여주는 징후일 뿐이다. 진정한 위기는 혁신과 창의성의 부재, 그리고 모든 것을 통제하려는 중앙 집권적 접근법에 있다. 저는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베이징의 밤하늘은 맑았지만 중국 방위산업의 미래는 어두운 구름에 가려 있었습니다. 숙청은 계속될 것이고 그 결과는 중국의 군사적 야망에 장기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었어요. 숙청의 표적이 된 방위 대기업들의 명단은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처음 그 명단을 보았을 때 저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중국 방위산업의 중추라고 할 수 있는 거대 기업들이 모두 조사 대상에 올라 있었거든요. 로켓과 미사일의 주요 계약 업체이자 제작사인 중국 항공우주과학기술공사가 명단에 있었어요. 이 회사는 중국의 우주 프로그램과 미사일 개발의 핵심이었습니다. 중국 최대 미사일 제조업체인 중국 항공우주산업공사도 조사 대상에 포함되어 있었죠. 더 놀라운 것은 민간 및 군사 핵 프로그램을 감독하는 중국 핵업공사까지 수사 대상이 되었다는 사실이었어요. 저는 연구소의 내부 자료를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노트북 화면을 들여다보며 한숨을 내쉬었어요. 더 구체적인 사례들이 눈에 띄었거든요. 2023년 세계 최고의 무기 생산국에 오른 중국 남방공업집단공사의 부총괄 매니저인 류웨이동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그는 중국 방위산업의 선두주자 중 한 명이었어요. 중국 북방공업집단공사의 자회사인 해올빈 제1기계그룹의 전 회장인 쉬쟁고도 조사 중인 인물 목록에 올라 있었습니다. 저는 손으로 머리를 감싸며 한참을 생각했어요. 이들은 모두 중국 방위산업의 핵심적인 인물들이었습니다. 이들 역시 부패 문제로 조사 대상이 된 것으로 보인다 라는 공식적인 설명이 있었지만 실상은 훨씬 더 복잡했어요. 제가 여러 정보원을 통해 얻은 내부 정보에 따르면 이 사람들은 단순히 부패라는 이유만으로 조사 대상이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숙청은 중국 방위산업의 구조적 위기를 드러내는 것이었어요. 창밖을 바라보며 저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빗방울이 창문을 타고 흘러내리는 모습이 마치 중국 방위산업의 현 상황처럼 느껴졌어요. 한때 강력하고 견고해 보였던 체제가 이제는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소식은 중국의 스텔스 전투기 프로그램의 최고 책임자들의 행방이 묘연해졌다는 것이었어요. 1월 말 중국 항공업 총공사의 총책임자인 하우자오핑의 프로필이 회사 웹사이트에서 아무런 설명 없이 삭제되었습니다. 제스무의 부총 책임자 겸 수석 엔지니어인 양웨이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들의 이름은 하루아침에 모든 공식 기록에서 사라졌습니다. 저는 자료들을 정리하면서 이런 대규모 숙청의 의미를 곰곰이 생각했어요. 이 사람들은 모두 중국의 군사력 현대화를 이끌어온 핵심 인물들이었습니다. 그들이 갑자기 사라진다는 것은 단순한 인사 변동이 아니라 중국 방위산업 전반에 걸친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신호였어요.
제 동료인 왕 박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는 중국 방위산업 전문가로 오랫동안 이 분야를 연구해 왔어요. 왕 박사님, 이번 숙청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물었어요. 왕 박사는 잠시 침묵했다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리안, 이건 단순한 부패 척결이 아니야. 중국의 군사 현대화 프로그램이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신호로 봐야 해.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의 말이 제 생각과 일치했거든요. 중국은 지난 10년간 엄청난 돈을 방위 산업에 쏟아부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기대에 미치지 못했어요. 특히 첨단 무기 시스템에서는 더욱 그랬습니다. 제 책상 위에 놓인 베이징 일간지를 집어들었어요. 신문에는 중국의 군사력 현대화 성과를 자랑하는 기사가 실려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제 그 화려한 외양 뒤에 숨겨진 진실을 알고 있었어요. 중국의 첨단 무기 시스템은 실제로 작동하지 않거나 약속된 성능에 도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창가에 앉아 생각을 정리했어요. 중국 방위 산업의 위기는 단순히 몇몇 개인의 부패나 실패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시스템 전체의 문제였어요. 지나친 중앙 집권화, 실패를 인정하지 않는 문화, 혁신을 억압하는 경직된 조직 구조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였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열고 이 모든 내용을 기록하기 시작했어요. 이것은 단순한 보고서가 아니라 역사적 기록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중국 방위산업의 실체를 드러내는 중요한 자료가 될 것이었어요. 그날 밤, 저는 오랫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는 수많은 질문이 맴돌았어요. 이 숙청이 중국 방위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새로운 지도부가 실패한 프로젝트들을 회생시킬 수 있을까? 중국은 언제쯤 진정한 군사 강대국이 될 수 있을까? 창밖으로 베이징의 밤하늘을 바라보며 저는 알았어요. 중국의 군사력 현대화 목표는 당초 선전했던 것보다 훨씬 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사실을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더 많은 호랑이들이 사냥당할 것이라는 것도 말입니다. 중국에서는 호랑이 사냥이라 불리는 부부장, 차관급 이상 고위 관리 숙청이 이제 군부로까지 확대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베이징의 한 카페에 앉아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의 최신 기사를 읽고 있었습니다. 기사에 따르면 중국은 지난해 58마리의 호랑이를 사냥했는데 이는 2023년 중국 공산당 중앙기율검사위원회가 고위 관리 45명을 조사한 이후 25% 이상 증가한 수치라고 했습니다. 커피 한 모금을 마시면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베이징의 회색빛 하늘은 제 마음의 무거움을 반영하는 듯 했습니다. 한때는 시진핑의 총애를 받던 방위산업 엘리트들이 이제는 그의 분노의 대상이 되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리안 씨, 오랜만입니다. 난양공대의 왕 교수가 제 테이블로 다가왔습니다. 그는 중국 국방정책의 전문가로 종종 비공식적인 정보를 나누곤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왕 교수님. 앉으시죠. 그는 주변을 살피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난 2012년 이후 중국의 최고 엘리트들이 방위산업으로 몰려들었는데 이젠 그들이 호랑이 사냥에 표적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쩌면 이렇게 됐을까요? 중국의 군부, 특히 방위산업 시스템에서 부패는 어쩔 수 없는 현상이에요. 왕 교수가 설명했습니다. 거대한 예산, 비밀 프로젝트, 제한된 감독, 완벽한 부패의 온상이죠. 카페를 나와 연구소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왕 교수의 말을 곱씹었습니다. 그의 분석은 제가 수집한 데이터와 일치했습니다. 제 사무실에 도착해서 지난해 숙청된 방위산업 고위층의 경력을 분석해 보았습니다. 컴퓨터 화면에는 숙청된 고위 관리들의 명단과 그들의 경력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대부분 2010년 이후 급부상한 인물들이었습니다. 시진핑의 군사력 현대화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중요한 위치에 배치된 엘리트들이었죠. 제 손가락으로 화면을 스크롤하며 각 인물의 배경을 검토했습니다. 항공우주 엔지니어, 미사일 전문가,
스텔스 기술 개발자. 이들은 모두 중국의 군사 현대화를 이끌던 핵심 인재들이었습니다. 창밖으로 베이징의 스모그가 짙어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숙청된 인물들의 지도를 펼쳐놓고 패턴을 찾으려 했습니다. 붉은 실선으로 그들 사이의 연결고리를 표시했습니다. 대부분이 서로 알고 있었고 같은 프로젝트에 참여했으며 유사한 교육 배경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들의 숙청은 시진핑의 군사 현대화 계획 자체에 큰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을 텐데 저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제 연구소 동료인 리우가 노크 후 들어왔습니다. 리안, 최신 정보가 있어요. 중국 항공업 총공사에서 또 다른 고위급 인사 3명이 조사 대상이 되었대요. 또요? 이 속도면 곧 회사를 운영할 사람이 없어질 텐데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리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소문에 따르면 이건 그냥 부패 척결이 아니라 실패한 군사 프로젝트에 대한 책임을 묻는 거랍니다. 시진핑이 최근 몇 년간의 군사기술 개발 성과에 크게 실망했다고 하대요. 저는 창가로 걸어가 베이징의 스카이라인을 바라보았습니다. 멀리 보이는 중관촌의 첨단 빌딩들은 중국의 기술적 야망을 상징했습니다. 하지만 그 화려한 외관 뒤에는 어두운 현실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국방부 내부 소식통에 따르면 리우가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몇몇 핵심 군사 프로젝트들이 수년간 수천억 위안을 투입했는데도 기대한 성능을 보여주지 못했대요. 특히 스텔스 기술, 항공모함 개발, 극초음속 미사일 등에서요. 저는 메모장을 꺼내 이 정보를 기록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찾던 퍼즐의 마지막 조각이었습니다. 숙청의 진짜 이유는 단순한 부패가 아니라 성과 부족이었던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베이징 외곽의 한 공원에서 은퇴한 국방부 관리를 만났습니다. 그는 벤치에 앉아 비둘기들에게 빵 부스러기를 던지고 있었습니다. 요즘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는 주변을 살피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1960년대 이후 본 적 없는 공포의 분위기입니다. 아무도 서로 믿지 않아요. 오늘 동료였던 사람이 내일은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으니까요. 이게 단순한 부패 척결인가요? 아니면 다른 의도가 있을까요? 그는 빵 봉지를 접으며 대답했습니다. 시진핑은 자신의 군사력 현대화 목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에 분노하고 있습니다. 그는 누군가가 그를 속이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 누군가가 바로 호랑이들이죠. 그럼 이 숙청으로 상황이 개선될까요? 그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모든 것이 멈출 겁니다. 아무도 결정을 내리려 하지 않을 테니까요. 장기적으로는 누가 알겠습니까? 어쩌면 새로운 리더십이 더 효율적일 수도 있고 아니면 똑같은 실수를 반복할 수도 있겠죠. 연구소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지난 10년간의 중국 방위산업 발전을 되돌아보았습니다. 엄청난 예산, 화려한 선전, 그리고 이제는 대대적인 숙청까지. 이 모든 것이 중국의 군사력이 기대만큼 빠르게 발전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암시하고 있었습니다. 사무실에 도착해서 제 분석 결과를 정리했습니다. 컴퓨터 화면에 호랑이 사냥, 방위산업의 실패와 숙청의 실체라는 제목을 적었습니다. 이 보고서는 제 경력에 위험이 될 수도 있었지만 진실을 기록하는 것이 제 의무라고 생각했습니다. 창밖으로 석양이 베이징의 스카이라인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똑같은 햇빛이 숙청된 호랑이들이 갇혀있는 감옥의 창문도 비추고 있겠지요. 한때 그들은 중국의 가장 밝은 미래를 상징했었는데 이제는 실패의 희생양이 되었습니다. 저는 마지막 문장을 입력했습니다. 이 숙청의 파도가 지나간 후 남은 질문은 단 하나입니다. 중국은 자신들의 야심찬 군사력 현대화 목표를 위해 새로운 접근법을 찾을 것인가, 아니면 같은 실수를 새로운 얼굴들과 함께 반복할 것인가. 지난 1월 러시아 국제문제위원회의 충격적인 보고서를 분석하며 저는 중국 군사력의 실체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이 세계 최대 해군을 구축했다고 자랑하지만 항모와 잠수함 전력 등에서 미국과 큰 차이가 나고 있었어요. 미국 해군력을 따라잡는데 25년, 심지어 러시아 해군을 따라잡는데도 최소 10년 이상이 걸릴 것이라 진단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중국의 잠수함 작전 능력과 장비가 미 해군에 비해 비교하기가 민망할 정도로 떨어진다는 평가였어요. 보고서는 중국 해군의 대잠수함 헬기 성능이 미국의 것에 비해 크게 뒤처진다고 분석했었습니다. 저는 군사 전문가들과의 비공개 인터뷰를 통해 중국의 군사력 발전이 지체된 원인을 분석했어요. 첫째, 과도한 중앙 집권적 의사결정 구조로 인해 현장의 피드백이 무시되었습니다. 많은 결정이 최상층에서 내려지다 보니 실제 장비를 사용하는 군인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던 거죠. 우리는 상부의 지시만 따를 뿐입니다. 실제로 장비에 문제가 있어도 보고하면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으로 낙인 찍히게 됩니다. 이것은 제가 익명을 요청한 중국 해군 중간급 장교와의 인터뷰에서 들은 말이었어요. 둘째, 성과에 대한 과장된 보고가 만연했었습니다. 많은 프로젝트 책임자들이 실제 성과보다 더 좋은 결과를 보고했고 이로 인해 문제점들이 제대로 해결되지 않았어요. 한 은퇴한 중국 항공우주 엔지니어는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좋은 소식만 듣고 싶어 해요. 나쁜 소식을 가져오는 사람은 다음 프로젝트에서 제외됩니다. 셋째, 국방 예산의 비효율적 사용과 부패로 인한 자원 낭비가 심각했었어요. 예산이 실제 연구개발보다 불필요한 행정비용이나 개인적 이익을 위해 사용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중국의 국방 예산은 공식적으로 2,230억 달러로 미국의 8,770억 달러보다 훨씬 적지만 실제 효율성을 따져보면 그 차이는 더 크다고 할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첨단 기술 개발에 필요한 창의성과 혁신을 저해하는 경직된 조직 문화가 있었습니다. 한 싱가포르 군사 분석가는 저에게 이렇게 말했었어요. 중국의 방위 산업은 여전히 소련식 위계 질서를 따르고 있어요. 이런 구조에서는 젊은 엔지니어들이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제안하기 어렵습니다. 저는 청두에 있는 한 무기 공장을 방문했을 때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었습니다. 최첨단 장비들이 줄지어 있었지만 그것을 운영하는 엔지니어들은 매우 경직된 분위기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질문이나 토론은 거의 없었고 모든 사람이 지시된 대로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군부 부패에 연루되어 있다는 주장들이 나옵니다. 라는 공식적 설명은 실패의 진짜 이유를 가리는 방패에 불과했어요. 물론 부패는 분명히 존재했지만 그것만이 모든 문제의 원인은 아니었습니다. 저는 중국의 방위산업 문제를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 최근 개발된 J2N이 스텔스 전투기 사례를 연구했었어요. 중국은 J2N이 미국의 F-22와 F-35와 동등한 수준이라고 주장했지만 실제로는 엔진 기술과 스텔스 성능에서 큰 차이가 있었습니다. 중국은 여전히 고성능 제트 엔진 제작 기술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었어요. J2N은 외형적으로는 인상적이지만 내부 시스템과 실제 성능은 서방 전투기에 비해 10년 이상 뒤처져 있습니다. 한 대만 군사 전문가가 저에게 말했었어요. 중국의 항공모함 프로그램도 비슷한 문제를 겪고 있었습니다. 중국은 현재 3척의 항공모함을 보유하고 있지만 첫 번째인 랴오닝호는 구소련의 미완성 항공모함을 개조한 것이고 두 번째인 산둥호는 랴오닝호의 복제품에 가까웠어요. 세 번째 항공모함인 푸제노만이 진정한 중국 설계였지만 그마저도 항공기 발사 시스템이나 원자력 추진 등에서 미국의 최신 항공모함과는 큰 차이가 있었습니다. 저는 홍콩의 한 해군 전문가와 이메일을 주고받으며 이렇게 물었었어요. 중국이 발표하는 군사력 발전 성과와 실제 전투 능력 사이에 얼마나 큰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나요? 그의 답변은 신중했지만 명확했습니다. 공개된 정보만으로는 정확히 평가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중국의 군사력은 공식 발표보다 3040% 정도 낮은 수준으로 평가해야 합니다. 특히
실전 경험이 부족한 점이 큰 약점입니다. 중국 해군은 최근 수십 년간 실전을 경험하지 못했지만 미국 해군은 여러 분쟁에서 실전 경험을 쌓았어요. 이런 경험의 차이는 기술적 차이만큼이나 중요한 요소입니다. 중국의 미사일 기술도 비슷한 문제를 겪고 있었어요. 중국은 대함 탄도미사일 DF-21D와 DF-26을 항공모함 킬러라고 자랑했지만 실제로 이 미사일들이 움직이는 항공모함을 정확히 타격할 수 있는지는 여전히 의문이었습니다. 복잡한 타겟팅 시스템과 센서 네트워크가 실제 전투 상황에서 어떻게 작동할지는 증명되지 않았어요. 저는 이런 모든 사례를 분석하면서 중국 군사력의 진짜 문제는 기술적 역량 부족뿐만 아니라 시스템적인 문제에 있다고 결론지었습니다. 투명성 부족, 비판을 허용하지 않는 문화, 그리고 정치적 고려가 군사적 효율성보다 우선시되는 환경이 핵심 문제였어요. 상하이의 한 퇴역 장성은 저에게 이렇게 말했었습니다. 우리는 외관상으로는 강해 보이지만 내부적으로는 많은 약점이 있습니다. 이런 약점을 인정하고 해결하는 것이 진정한 강국이 되는 길입니다. 저는 이 말이 현재 중국 방위 산업이 직면한 도전을 가장 잘 요약한다고 생각했어요. 시진핑의 숙청은 표면적으로는 부패와의 전쟁이지만 더 깊은 차원에서는 중국 군사력의 실질적인 개혁을 위한 필사적인 시도일 수도 있었습니다. 2024년 2월 베이징에서 중요한 발표가 있었습니다. 중국 정부가 군사장비의 연구 및 개발에 관한 새로운 규정을 내놓은 것이었어요. 이 규정은 보안과 기밀 유지를 강화하고 품질 관리와 표준을 높이라고 요구했습니다. 저는 이 발표를 보면서 중국 당국이 드디어 방위산업 시스템의 심각한 문제들을 공식적으로 인정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베이징의 한 카페에 앉아 이 새로운 규정을 자세히 읽어보았습니다. 규정의 내용은 표면적으로는 단순했지만 그 속에 담긴 의미는 컸어요. 중국 정부가 지난 몇 년간 방위산업에서 벌어진 문제들, 특히 부패와 품질 관리 실패를 해결하려는 의지를 보여준 것이었거든요. 이번 숙청은 단기적으로 중국의 군사력 현대화에 큰 타격을 줄 거예요. 저는 노트북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많은 핵심 인재들이 한꺼번에 사라지면서 진행 중이던 프로젝트들이 모두 중단되거나 지연될 것이기 때문이었죠. 이런 인재 손실은 쉽게 복구할 수 없는 문제였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군사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중국의 첨단 무기 개발이 최소 23년은 지연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특히 항공우주 분야와 미사일 기술 분야가 가장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였어요. 하지만 장기적으로 본다면 이야기가 달라질 수도 있었습니다. 시진핑의 강력한 조치가 오히려 방위산업의 체질을 개선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었거든요. 과거의 부패와 비효율적인 관행들이 제거된다면 중국의 방위산업은 더 건강하게 성장할 가능성도 있었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2월에 발표된 새로운 규정이 단순히 부패 척결을 넘어서고 있다는 사실이었어요. 이 규정은 품질 관리와 표준 강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습니다. 이는 시진핑이 핵심 문제가 부패뿐만 아니라 기술적 역량의 부족과 품질 관리 실패에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었죠. 저는 홍콩에서 만난 한 방위산업 전문가의 말을 떠올렸습니다. 중국의 방위산업은 외형적 성장에만 집중해왔어요. 수량은 늘었지만 품질은 따라가지 못했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국 정부가 이제는 양보다 질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전환하려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카페에서 나와 거리를 걸으며 저는 이번 숙청의 파장이 얼마나 클지 생각해 보았어요. 방위산업은 중국의 국가 안보와 국제적 위상에 직결되는 중요한 분야였습니다. 이 분야에서의 실패는 중국의 글로벌 전략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었죠. 지난주에 저는 베이징 대학의 한 교수와 비공개 인터뷰를 했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어요. 이번 숙청은 중국 방위산업의 새로운 시작이 될 수도 있고 더 큰 혼란의 시작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핵심은 숙청 이후의 대책입니다. 정말 그랬습니다. 중국 정부가 숙청 이후 어떤 인재들을 발탁하고 어떤 정책을 펼칠지가 미래를 결정할 중요한 요소였어요. 만약 기존의 중앙 집권적이고 경직된 시스템이 그대로 유지된다면 새로운 인재들도 같은 실패를 반복할 가능성이 컸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작은 노트를 꺼내 몇 가지 가능한 시나리오를 적어봤어요. 첫째, 중국이 이번 위기를 계기로 방위산업 시스템을 전면 개혁할 수 있습니다. 더 투명하고 효율적인 시스템을 구축하고 실력 있는 젊은 인재들에게 기회를 준다면 장기적으로는 더 강한 방위산업을 갖출 수 있을 거예요. 둘째, 숙청 이후 경험 많은 인재들의 부재로 혼란이 계속될 수 있습니다. 새로운 리더십이 방향을 잡지 못하고 프로젝트들이 표류한다면 중국의 군사력 현대화는 크게 지연될 수 있었죠. 셋째, 가장 현실적인 시나리오로는 부분적인 개혁과 함께 기존 시스템의 많은 부분이 유지되는 것이었습니다. 이 경우 일부 개선은 있겠지만 근본적인 문제들은 여전히 남아있을 가능성이 컸어요. 호텔로 돌아오면서 저는 이번 숙청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중국에서 첨단 무기를 개발해 오던 핵심 인재들이 오히려 숙청 대상에 올라서 그 배경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이 문장으로 시작된 제 조사는 중국 방위산업이 직면한 깊은 구조적 문제들을 발견하게 했어요. 대외적으로 발표되는 화려한 성과와 실제 방위력 사이에는 큰 괴리가 있었고, 이제 그 실패의 책임을 누군가는 져야 했습니다. 안타깝게도 그 책임은 시스템 자체보다는 개인들에게 돌아가는 것처럼 보였어요. 앞으로 저는 중국 방위산업의 변화를 계속 추적할 것입니다. 이번 숙청이 단순한 희생양 만들기인지 아니면 진정한 개혁의 시작인지는 아직 불분명해요.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중국의 군사력 현대화 목표 달성은 당초 예상보다 훨씬 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점입니다. 호랑이 사냥이 계속되는 동안 방위산업의 새로운 인재들은 전임자들의 실패에서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그들도 결국 같은 시스템적 함정에 빠질 것인가요? 저는 창문을 열고 베이징의 밤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답은 시간만이 알려줄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컴퓨터 화면에서 눈을 뗄 수 없었어요. CCTV라는 TV 채널에서 시진핑 경제사상이라고 부르는 새로운 프로그램을 방송하고 있었거든요. 중국 경제를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저는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제 이름은 제퍼 슈에란 박사예요. 저는 중국 경제가 어떻게 작동하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는지 연구하고 있었어요. 이 새로운 TV쇼는 제가 이전에 보았던 것과 달랐기 때문에 즉시 제 주의를 끌었어요. 중국 정부는 시진핑의 아이디어에 대해 많이 이야기해왔지만 이제 그들은 그의 경제적 아이디어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저에게 새롭고 걱정스러운 일이었어요. 첫 번째 에피소드에는 야오 웨이라는 사람이 나왔어요. 그는 산업 및 정보기술 부서에서 중요한 정부 관료였었죠. 그는 거의 1시간 동안 중국이 고속 발전에서 고품질 발전으로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했었어요. 저는 정부 TV를 충분히 봐왔기 때문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숫자가 더 이상 좋아 보이지 않으면 그들은 숫자로 측정할 수 없는 방식으로 상황이 좋아지고 있다고 말하기 시작하거든요. 중국 경제는 고속 발전에서 고품질 발전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야오는 계속해서 반복했어요. 그는 이 말을 너무 여러 번 반복해서 사람들이 그 의미에 대해 생각하기보다는 암기하기를 원하는 것 같았어요. 경제 발전은 단지 양적 증가가 아니라 질적 향상을 의미합니다. 정말 놀라웠던 것은 이 쇼를 만든 사람들이었어요. 이 프로그램은 CCTV와 시진핑 경제사상 연구센터라는 곳에서 제작됐었습니다. 그들은 한 사람의 경제적 아이디어를 연구하기 위해 전체 연구센터를 만들었어요. 이것은 그들이 시진핑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든 사람이 생각하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많이 말해주고 있었죠. 다른 정부 뉴스 소스들을 확인하면서
저는 같은 단어들이 모든 곳에 나타나는 것을 알아챘어요. 고품질 발전, 새로운 품질의 생산력, 그리고 시진핑 경제 사상에 대한 많은 언급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공장이 문을 닫거나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AI와 다른 새로운 기술에 대해서만 이야기했고, 중국이 이런 분야에서 세계를 선도하는 것처럼 보이게 했었죠. 같은 문구들이 계속 나타났어요. 시진핑 경제 사상, 고품질 발전, 그리고 경제가 얼마나 잘 되고 있는지에 대한 많은 진술들이요. 이것은 그냥 일반적인 뉴스가 아니었어요. 사람들이 사실이 아닌 현실 버전을 믿게 만들려는 시도였습니다. 제 실제 일에서 저는 매우 다른 것을 발견하고 있었어요. 저는 파이낸셜 타임즈라는 신문과 함께 우리가 차이나 쇼크라고 부르는 것에 대한 연구를 발표했었거든요. 이것은 많은 노동자를 고용했던 많은 공장들이 문을 닫고 있다는 것을 의미해요.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고 있었고, 이것은 중국 경제를 해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 10년 전 중국의 상황과는 정반대였어요. 저는 2015년에 원저우라는 곳을 방문했던 것을 기억해요. 저는 많은 공장이 있는 지역에 갔었죠. 그 당시 중국은 낮은 임금을 받는 많은 노동자를 사용하여 세계 대부분의 제품을 만들었어요. 모든 것이 한 곳에서 만들어졌고, 이것은 더 저렴하고 빠르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한 공장 주인이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우리는 세계 신발의 70% 이상을 생산합니다. 저는 아직도 그가 저에게 바쁜 공장 바닥을 보여주면서 자랑스러워하는 얼굴을 그려볼 수 있어요. 노동자들은 빠르게 움직였고, 기계는 꾸준히 윙윙거렸으며, 신발 상자들은 전 세계로 배송될 준비가 되어 높이 쌓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그 같은 공장은 텅 비어 있어요. 창문은 먼지투성이고 문은 잠겨 있으며 더 이상 아무도 그곳에서 일하지 않았어요. 다른 나라에 물건을 판매하는 것과 중국 내에서 물건을 판매하는 것 모두 많이 감소했습니다. 저는 여러 중국 대학의 숫자를 연구했어요. 그들은 많은 노동자를 사용하는 12가지 유형의 공장에서 2011년과 2019년 사이에 일자리가 약 14% 감소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약 400만 명의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었다는 것을 의미해요. 섬유산업만 해도 옷감과 의류를 만드는 사람들, 이 기간 동안 노동자의 40%를 잃었습니다. 2019년과 2023년 사이에 이 같은 유형의 공장들은 추가로 34만 개의 일자리를 잃었어요. 저는 최근에 제 동료 프레데릭 노이만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중국의 풍부한 노동력이라는 역사적 이점이 사라졌고, 이것이 현재의 경제 충격에 직접적으로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중국이 전에는 많은 노동자가 있었고, 이것이 비즈니스에 좋았지만 그 이점이 이제 사라졌다는 것을 의미해요. 제가 수집한 숫자들은 명확한 이야기를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많은 노동자가 필요한 공장들이 문을 닫고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고 있으며, 우리가 차이나 쇼크라고 부르는 것이 경제의 많은 부분에서 일어나고 있었어요. 하지만 TV에서는 계속 고품질 발전과 시진핑 경제 사상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반짝이는 새 컴퓨터 실험실과 로봇을 보여주지만 텅 빈 공장이나 일자리를 찾을 수 없는 사람들은 결코 보여주지 않았어요. 어느 날 저는 작년에 문을 닫은 장난감 공장에서 일했던 제 친구 리와 함께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당신은 그들이 말하는 것을 믿나요? 저는 기자가 경제적 성공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TV를 가리키며 그에게 물었어요. 리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죠. TV의 말은 제 청구서를 내지 못해요. 그는 조용히 말했어요. 저는 제 동네에서 보는 것을 알고 있어요. 상점의 절반이 문을 닫았고 제 친구들은 모두 일자리를 찾고 있어요. 그것이 선전의 문제예요. 그것은 예쁜 그림을 그리려고 하지만 사람들이 일상생활에서 경험하는 것을 바꿀 수는 없었어요. TV에서 고품질 발전이라는 말을 몇 번이나 반복해도
그것은 실제 일자리를 만들거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제 사람들을 도울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컴퓨터를 끄면서 저는 정부가 말하는 것과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 사이의 격차에 대해 걱정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이 격차는 매일 커지고 있었고 어떤 멋진 말도 영원히 그것을 메울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2015년에 원저우의 바쁜 공장 지역을 걸었던 날을 기억해요. 그 당시 중국은 세계 대부분의 제품을 만들었었어요. 건물들은 노동자들로 가득 찼었고 기계들은 밤낮으로 웅궁거렸으며 트럭들은 바다를 건너 항해할 배들로 상품을 운반했었습니다. 우리는 세계 신발의 70% 이상을 만들어요 라고 한 자랑스러운 공장 주인이 저에게 말했었죠. 우리가 그의 거대한 건물을 둘러보는 동안요. 그의 노동자들은 빠르게 움직이면서 미국, 유럽, 그리고 전 세계 사람들이 싱해될 신발을 꿰매고 붙이고 있었습니다. 공기는 가죽과 접착제 냄새가 났었고 바닥은 손으로 신발을 만드는 1000명의 노동자들의 에너지로 진동했었어요. 하지만 오늘날 그 같은 공장은 비어 있어요. 기계들은 조용하고 노동자들은 사라졌어요. 더 이상 신발 상자를 가지러 오는 트럭도 없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저는 경제학자로서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나는지 연구해요. 저는 숫자를 보고 사람들과 대화하면서 중국 경제에서 무엇이 변하고 있는지 이해하려고 해요. 그 숫자들은 슬픈 이야기를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제 연구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19년 사이에 옷, 장난감, 가구와 같은 일상 물품을 만드는 공장에서 약 400만 명이 일자리를 잃었었어요. 섬유산업, 청화 옷을 만드는 사람들, 이 기간 동안 노동자의 40%를 잃었습니다. 그것은 2011년에 옷을 만들던 10명의 사람들 중에서 2019년까지 오직 6명만이 그 일을 계속하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 후의 상황은 더 나빠졌어요. 2019년부터 2023년까지 또 다른 340만 명의 공장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저는 최근에 제 동료 프레데릭에게 이렇게 설명했었어요. 중국은 예전에 낮은 임금으로 기꺼이 일하려는 많은 노동자들을 보유했었어요. 그것이 중국의 큰 장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장점은 이제 사라졌어요. 오늘날 제가 공장들을 방문할 때 저는 한때 수천 명의 사람들이 일했던 빈 건물들을 봐요. 저는 사업을 닫아야 했던 공장 주인들의 이야기를 들어요. 저는 수년간 일했던 일자리를 잃고 이제 가족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노동자들을 만났습니다. 제가 광둥성에서 만난 한 여성은 예전에 옷을 꿰매는 일을 했었어요. 공장이 문을 닫기 전까지 그녀는 같은 공장에서 15년 동안 일했었습니다. 저는 새로운 일을 배우기에는 너무 늙었고 은퇴하기에는 너무 젊어요. 이제 저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라고 그녀가 말했었죠. 정부 지도자들은 TV에서 이런 문제들에 대해 말하지 않아요. 대신 그들은 인공지능과 로봇 같은 새로운 기술에 대해 이야기해요. 그들은 고품질 발전과 같은 큰 단어들을 사용하고 중국이 더 크지는 않지만 더 좋아지고 있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일자리를 잃은 수백만 명의 사람들에게 이런 멋진 말들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신발을 만드는 로봇은 손으로 신발을 만들던 사람에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소수의 노동자만 있는 첨단 공장은 예전 공장에서 일하던 수백 명에게 도움이 되지 않았어요. 아시아의 다른 나라들이 이제 중국이 만들던 것들을 만들고 있어요. 베트남과 인도네시아 같은 곳에는 더 낮은 임금으로 기꺼이 일하려는 많은 노동자들이 있습니다. 기업들은 공장을 이 나라들로 옮기고 있었어요. 중국이 공장 일자리를 잃는 동안 베트남과 인도네시아는 100만 개의 새로운 일자리를 추가했습니다. 저는 이 나라들도 방문했어요. 그들의 공장들은 15년 전 중국의 공장들처럼 보였었죠. 바쁘고 시끄럽고 노동자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들의 항구들은 다른 나라로 상품을 운반하는 배들로 붐볐어요. 그들의 공장 주인들은 한때 제가 중국에서 보았던 것과 같은 자부심으로 미소 지었습니다. 한편
중국의 젊은이들은 대학 졸업 후 일자리를 찾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나이든 공장 노동자들은 새로운 일자리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부자와 가난한 사람들 사이의 격차는 매년 더 커져요. 이것이 제가 매일 일을 하면서 보는 현실이에요. 정부 TV 프로그램에서 보여주는 장밋빛 그림이 아닙니다. 빈 공장들이 진짜 이야기를 말해줘요. 조용한 기계들이 멋진 연설보다 더 크게 말해요. 실업자들의 걱정스러운 얼굴들이 공식 통계보다 더 많은 것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저는 한때 세계의 작업장이었던 산업지역을 운전하면서 지나가며 저는 궁금해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이 모든 사람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이 추세가 계속된다면 중국 경제에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이것들은 제가 중국의 변화하는 경제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면서 밤에 잠을 못 이루게 하는 질문들입니다. 저는 여러 해 동안 중국 지도자 시진핑이 돈과 사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연구했었어요. 그의 모든 아이디어를 자세히 살펴본 후 저는 그의 계획에 큰 문제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시진핑이 경제에 대해 말할 때 그는 항상 고품질 산업을 언급했었어요. 이것들은 로봇, 컴퓨터 칩, 전기차를 만드는 것과 같은 멋진 사업들이죠. 하지만 여기에 문제가 있어요. 그는 이런 특별한 산업들만 신경 쓰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진 일반적인 일자리들은 잊고 있었습니다. 저는 최근 논문에서 이것에 대해 썼었어요. 이것은 높은 건물의 맨 위층을 지으려고 하면서 아래층이 튼튼한지 확인하지 않는 것과 같아요. 멋진 산업들은 그 아래에 있는 모든 기본적인 산업들의 지원이 필요해요. 그렇지 않으면 모든 것이 무너질 거예요. 제가 직접 본 것으로 설명해 드릴게요. 작년에 저는 광둥이라는 곳으로 가서 공장 주인들과 이야기했었어요. 거의 모든 사람들이 저에게 같은 말을 했었습니다. 정부가 수익성 있는 모든 사업을 가져가고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남겨주지 않아요. 정부는 그들의 특별한 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민간 기업들을 천천히 짓밟고 있었죠. 이것은 큰 실수예요. 오랫동안 중국은 사람들이 56,789 모델이라고 부르는 성공적인 시스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민간 기업들, 정부 소유가 아닌 이 세금의 50%를 제공하고 사람들이 사는 물건의 60%를 만들고 새로운 발명품의 70%를 창출하고 도시 노동자의 80%에게 일자리를 주고 중국의 모든 기업의 90%를 차지했다는 뜻이에요. 하지만 시진핑의 새로운 아이디어들은 이렇게 잘 작동했던 시스템을 해치고 있었어요. 시진핑은 계속해서 중국 경제가 매년 5% 성장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었어요. 그는 사람들이 모든 것이 괜찮다고 생각하기를 원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계산을 해봤는데 중국은 실제로 대학을 졸업하는 모든 학생들에게 충분한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최소한 6% 성장이 필요했어요. 성장이 적으면 더 많은 젊은이들이 일자리를 찾지 못하게 되고 이것은 그들을 화나게 해서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것이 제 눈앞에서 일어나는 것을 봤었어요. 도시를 방문할 때 저는 일자리를 찾지 못하는 젊은 대학 졸업생들을 만났었어요. 한 명은 저에게 말했었죠. 저는 4년 동안 공부했는데 지금은 스쿠터로 음식을 배달하고 있어요. 또 다른 사람은 말했습니다. 제 부모님은 제 교육에 모든 저축을 썼는데 저는 공장 노동자들보다 돈을 적게 벌고 있어요. 정부 건물들은 점점 더 크고 멋져지고 있었지만 일반 사람들의 집은 좋아지지 않고 있었어요. 베이징에 있는 제 동네에서 저는 그들이 작은 가족 상점들을 허물고 반짝이는 정부 사무실을 짓는 것을 봤었습니다. 제가 몇 년 동안 점심을 먹었던 국수 가게를 운영하던 가족은 머물 여유가 없어서 멀리 이사해야 했었어요. 제가 가장 걱정하는 것은 시진핑이 일반 사람들이 직면한 문제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다는 점이에요. 저는 그의 경제에 관한 모든 연설을 읽었었는데 그는 마치 모든 것이 계획대로 완벽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처럼 이야기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시장을 걷고 가게 주인들과 이야기할 때 그들은 저에게 사업이 매년 나빠지고 있다고 말했었어요. 한 가게 주인이
저에게 속삭였었죠. 10년 전에는 제 가게가 항상 손님들로 가득 찼어요. 지금은 하루 종일 10명이 오면 운이 좋은 거예요. 그녀는 누군가 그녀가 불평하는 것을 들을까봐 너무 크게 말하는 것을 두려워했었습니다. 부자와 가난한 사람 사이의 격차도 점점 커지고 있었어요. 한 거리에서 저는 사람들이 난방비도 충분히 없는 오래된 아파트, 바로 옆에 고급차 전시장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중국이 국민들에게 약속한 것이 아니었어요. 저는 일자리를 잃은 공장 노동자들의 이야기를 모으기 시작했었어요. 15년 동안 신발을 만드는 일을 했던 왕은 저에게 말했었습니다. 우리 공장이 갑자기 문을 닫았어요. 사장님은 노동자들이 돈을 덜 들이는 베트남으로 이전한다고 했어요. 이제 왕은 택시를 운전하지만 그는 예전에 벌던 것의 절반을 벌고 있었어요. 휴대폰 부품을 만들던 리는 말했었죠. 어느 날 그들은 우리 라인 전체를 로봇으로 대체했어요. 그날 우리 50명이 일자리를 잃었어요. 그는 지금 시장에서 채소를 팔지만 월세를 내기 위해 고생하고 있었습니다. 정부 뉴스는 이런 이야기들을 전혀 보여주지 않았어요. 대신 그들은 멋진 새 과학 실험실을 보여주고 우주 로켓에 대해 이야기했었죠. 이것들은 실제로 있는 일이지만 그들은 이야기의 일부만 말하고 있었어요. 제 연구에서 저는 정부가 말하는 것과 숫자가 보여주는 것을 비교했었습니다. 정부는 경제가 더 높은 품질로 변하고 있다고 말하지만 숫자는 수백만 명의 일반 사람들이 갈 곳 없이 일자리를 잃고 있다는 것을 보여줬어요. 저는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걱정했었어요. 사람들은 화가 나기 전에 오랫동안 고생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일부 도시에서 작은 시위가 시작되는 것을 봤었는데 보통 공장이 노동자들에게 마지막 급여를 지불하지 않고 문을 닫을 때였어요. 경찰은 이런 시위를 빨리 막았지만 이런 일들이 점점 더 자주 일어나고 있었죠. 시진핑의 큰 경제 계획은 연설에서 좋게 들렸어요. 누가 고품질 발전을 원하지 않겠어요? 하지만 실제 경제는 좋은 말들에 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찾을 수 있는지, 가족을 먹여 살릴 수 있는지, 그리고 내일이 오늘보다 더 나을 것이라고 믿을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었어요. 지금 당장 많은 중국 사람들에게 내일은 어제보다 더 나빠 보였었습니다. 저는 큰 그림을 보고 일반 사람들과 이야기하기 때문에 문제를 명확하게 볼 수 있었어요. 정부는 실제 경제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동안 종이에 아름다운 꿈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어떤 멋진 말도 그 현실을 바꿀 수 없었어요. 저는 중국을 제가 연구했었던 다른 나라들과 비교하는 것을 좋아해요. 이것은 제가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됐었습니다. 베트남이나 인도네시아 같은 나라들을 볼 때 저는 중국과는 매우 다른 것을 보게 됐었어요. 이 나라들은 일반 사람들이 자신의 사업을 시작하고 운영할 수 있게 했었습니다. 그들은 정부가 모든 것을 통제하지 않았었죠. 이 때문에 그들의 기업들은 다른 나라들에 더 많은 것들을 팔고 있었어요. 2019년부터 2023년 사이에 베트남의 다른 나라 판매는 8.2% 성장했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더 많이 12.3%나 성장했었어요. 저는 맥킨지라는 회사와 일하는 동안 중요한 것을 발견했었습니다. 베트남과 인도네시아는 2011년 이후로 1,000만 개의 새 공장 일자리를 추가했었어요. 그건 중국이 일자리를 잃기 시작한 바로 그때였습니다. 마치 노동자들이 한 나라에서 다른 나라로 이동하고 있었던 것 같았어요. 제가 중국에서 본 또 다른 큰 문제는 돈이 공정하게 나눠지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14억 인구를 가진 나라에서 대부분의 돈은 공산당에 속한 단지 1억 명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어요. 제가 일반 중국 사람들과 대화할 때 저는 같은 말을 계속 들었었습니다. 중국은 국민이 아닌 당을 위해 존재합니다. 이것은 저를 슬프게 했었어요. 왜냐하면 한 나라는 특별한 그룹이 아닌 모든 사람을 위해 일해야 하기 때문이었죠. 중국은 또한 인구 문제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인구조사 데이터를 주의 깊게 연구했었어요. 중국에 일하는 사람들의 수는 2011년에 9억 명 이상의 노동자로 가장 높은 점에 도달했었습니다. 하지만 이 숫자는 빠르게 감소하고 있었어요. 이번 세기 중반까지 단지 약 7억 명의 노동자만 있을 것입니다. 그건 거의 30%나 감소하는 거였어요. 이것은 더 적은 수의 젊은 사람들이 더 많은 수의 노인들을 부양해야 함을 의미했습니다. 저는 중국의 노인 돌봄 시스템을 살펴봤었는데 그들은 그저 충분히 좋지 않았어요. 그들은 충분한 돈을 저축하지 않았었고 충분한 요양원을 짓거나 노인 환자를 위한 충분한 의사를 양성하지 않았었습니다. 중국이 노령화됨에 따라 그것은 또한 많은 면에서 더 가난해지고 있었어요. 부자와 가난한 사람들 사이의 격차는 점점 커지고 있었습니다. 소수의 사람들이 대부분의 돈을 가지고 있을 때 그것은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큰 문제를 만들었었어요. 제 연구 여행 동안 저는 중국의 많은 도시들을 방문했었습니다. 저는 공장 노동자들, 사업주들, 그리고 시장에서 쇼핑하는 일반 사람들과 대화했었어요. 제가 만난 거의 모든 사람들은 미래에 대해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선전의 한 공장 노동자는 저에게 말했었어요. 제 부모님은 그들의 부모님보다 더 나은 삶을 살았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제 아이들이 저보다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을지 확신하지 못합니다. 이것은 중국에서 큰 변화였어요. 보통 각 세대가 이전 세대보다 더 잘 살았었기 때문이었죠.